네, 2024 총선 특집 방송 중랑 구민들의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와!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고요. 중랑 기후 시민에서 대표로 활동하는 상현이라고 하고요. 중랑 마을넷의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별명이 뭐예요? 저는 오늘은 판다였습니다. 판다. 네. 네. 저는 동네에서 이것저것 활동하고 있는 까마귀입니다. 오늘은 까마귀로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랑구 길고양이 친구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동네를 휘짓고 다니는 휘술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의 정책 제안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좀 부연 설명을 함께 하러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 투표를 하고 또 사전투표도 있지만 이날 투표가 완료되죠. 그래서 저희가 중랑 구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중랑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질의하고 그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질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자 이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질의를 한 단위는 민주주의 서울을 지키는 중랑 시민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성평등, 주민자치, 노동, 문화,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동물권, 돌봄의료, 장애인, 사회적 경제, 다문화 분야에서 질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의 출마자들에게 이 질의서를 발송했는데 3명의 후보께서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1명은 답변을 거부하셨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의 또 이 답변을 보고 시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게요. 조금 더 시민들의 힘이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들 요 질의하고 답변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싶은데요.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보좌진이라던가 이런 인력이 있으니까 네네. 아마 이제 성실하게. 신속하게 답변을 좀 해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겠죠. 네. 인력이 부족하여서 답변을 못한 게 조금 현재 정치 상황이 좀 아쉽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고 엄격하게 또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정당이 차세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많이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 개인의 정책이 아니라 정당의 정책으로 조금 더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22대 국회가 이제 결성이 되면은 오랫동안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각종 법제를 제안하는 토론과 22대 국회와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꾸준히 또 우리가 제안한 정책들이 하겠다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정말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방송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빨리 바로 지체 없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분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기후 분야가 맨 앞에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중랑 기후 시민과 또 함께하는 시민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안한 정책 중에 첫 번째로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 법 제도와 정책에서 녹색 성장 기조를 제외하자,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화하자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기후위기를 만들어 온 그런 과잉 생산, 과잉 소비 체제가 문제인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탄소를 포집해서 흡수시켜서 해결을 한다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중심적인 것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온실가스 감축에 먼저 앞서 놓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도록 하라라는 요구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속에 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을 강화하라라는 취지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네, 보니까 각 후보자들께서는 다 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국회가 구성될 경우에 이 정책이
및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절반으로 50%로 감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바로 그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을 해야지 이 감축 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기후 행동 같은 청소년 기후 운동 단체에서는 지금 이제 국가 법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제 미래 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소송까지 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루지 않고 조속하게 감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진 걸 보면은 오히려 산업계 감축 목표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이런 산업계, 기업의 배출을 규제를 강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조기에 하자라는 제안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이 또한 네,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했습니다. 네, 잘 지켜보도록 놀랍네요. 하겠습니다. 일단 네. 네, 놀랍군요. 그러게요. 네, 꼭 지켜지기를. 네, 저희 국회가 이렇게 네, 여야가 합심해서 좀 반대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후보자 분들이 이런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잘 매인 눈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도 매우 놀랍습니다. 네, 와우. 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와. 제안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재생에너지에는 핵 발전 안 들어갑니다. 네, 100%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과 바람으로 가는 태양광 에너지, 풍력 발전 이런 것들로 2050년까지 100% 채우자는 제안인데요. 근데 지금 삼척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잖아요. 네. 얘가 수명이 30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을 경우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해야 돼요. 근데 지난 회기에 탈석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인식하면서 2050년까지 정말 약속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동의하신 건가요? 좀 추적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추적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내용 증명이라도 주셨는데.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증명. 책임져라. 네. 그렇죠. 공증 받아요, 공증. 그렇지. 공증 너무 좋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네, 잘 이제 보시고 답변하셨을 거라고 뭐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그럽시다. 네, 그리고 다음 부문은 주거와 교통 부문인데요.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거 부문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건물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강화하고 이행을 의무화하라는 그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하고 텃밭을 설치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만 감축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또 주거권 보장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폭우 참사로 또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거 부문에 적정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내용도 주거 부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송 부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온실가스 다배출 영역인데요. 근데 국가 재정을 보면은 아직도 도로 건설에 수많은 재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그리고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복합 개발하자는 정책도 이번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공약은 사실은 공공교통을 강화하기보다는 이제 상업 개발을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아니라 이제 자가용을 이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 주행 거리를 줄이고 이제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버스,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마련을 하라라는 제안을 저희가 정책 제안으로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깁니다. 기후위기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목 좀 축이고 하세요. 네, 좋습니다. 6번째는 바로 먹거리 부문의 채식 전환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공장식 축산이 탄소 배출을 굉장히 강화하고 아마존 같은 곳에서 산림을 파괴하면서 또 이제 지구에 허파라는 곳들을 훼손하면서 이걸 하잖아요. 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동물의 생존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공장식 축산이 아닌 채식을 확산하자라는 그 정책이 주요하게 제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에 채식 선택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는 것, 또 캠퍼스 내에서, 주요 대학에서 캠퍼스 내에서 소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일반 식당에 갔을 때 이제 비건 옵션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회적인 정책들이 바뀌어 갈 때 이런 인식을 또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을 지금 도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뭐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안은 환경교육법을 개정해서 모든 시민에 대한 생태 전환 교육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중요한 분야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고 또 쓰레기를 잘 재사용할 수 있어야지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데요.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나 정책이 부족하고 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실효성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특히나 우유팩이라든지 멸균팩들 이렇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개선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다회용기 사용가계 녹색 인증제 도입이나 공공기관의 탈플라스틱화 시범 시행 같은 자원순환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좀 재밌는 거는 빗물바지, 물순환 순환 시스템을 강화하자라는 제안을 이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주택에서도 빗물바지를 설치해서 물이 또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정책 제안까지 담았습니다. 네, 기후위기 분야 끝났고요. 이어서 바로 해볼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네,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답변을 이제 하겠다라고 동의 답변을 주셨어요. 다만 눈에 띄는 것은 그 수송 부문에 이 정책 제안에 대해서 박홍근 의원이 기타 의견을 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이 기타 의견의 이유는 전체 취지에 동의를 하지만 사안별로 주민 합의에 따라서 이뤄진 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는 절차에 따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아마도 가덕도 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이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제 급박하게 추진된 이 신공항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필요한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일 것 같고요. 뭐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꼭 이제 재론될 수 있기를 네, 바라면서 네, 기후위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와. 네, 그러면 다음 이어서 성평등 분야에 대해서 우리 푸슬께서 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성평등 분야 정책 질의의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네. 혹시 그 지난 대선 때 뜨거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우리한테 네. 어떤 영향이 있는지 혹시 느끼시거나 보시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막연히 속상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 분야는 지금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거든요. 여성가족부가. 현재는 장관이 없는 상태로 네.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지금 장관이 없어요?
네, 김현수 장관 사퇴하고 오. 재임 안 하고 중간에 행 날아갔던 그분 이후에 그냥 김현숙 장관이 유지하고 있다가 사표를 수리했죠. 그래서 차관 체제로 되는 건 결국 흐름대로 그냥 기조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요. 우선 성평등 정책을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쨌든 정부조직법에 있는 부서가 갑자기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체가 이제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자치구에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 이전부터 25개 자치구에는 이미 해당되는 분야의 부서의 조직명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성 그리고 뭐 관련한 뭐 보육이나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여성 가족과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여성 정책과 여성 보육 이런 걸 담당했었죠. 근데 여기에 여성이란 단어를 지우고 모든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육, 가족 요것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중랑구도 보육 지원과로 바뀌면서 업무를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구조적 차별 없다. 이제 무슨 여성이 뭐 차별을 받고 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서도 하위권입니다. 정치 권한, 경제 권한에서 하위권이고 그리고 OECD에서 뭐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것을 시작한 이래 11년째 우리나라는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후져요, 후져.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민선 7기 때 공약으로 했던 중랑구 성평등 활동센터는 현존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여성가족부처럼 예산도 줄고 그리고 역할도 줄게 인력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의 기조는 사실 서울시 성평등 활동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6월에 문을 닫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자치구는 없어지거나 혹은 흡수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중랑구 성평등 활동센터도 서울시의 예산이 갑자기 줄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주지 않아서 인력을 감축하고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폭력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 부분도 예산을 다 삭감하고 예를 들면 중복으로 지원한다 혹은 예산을 허위로 썼다 뭐 이런 오명을 씌워가지고 예산들을 삭감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성평등 정책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세부적인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 권익과 복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산이 전체 예산에 그 여성가족부 예산은 우리나라 예산이 0.1%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여성가족부 예산은 73%가 가족정책 돌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활동과 양성이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자치구 성평등 활동센터라도 설치를 법제화해서 운영 예산 마련을 좀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나 그리고 젠더 기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선 지역 안에서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CCTV 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누구 아는 사람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면 그것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돌보고 신고해주고 안전한 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추진 체계 안에서 성평등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두 번째 제안은 성인권 성평등 교육 예산 마련하는 거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몇 해 전에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회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피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게 정말 되게 많이 일어나요.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요즘엔 학교 폭력 사안에 디지털 성폭력 혹은 사이버 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그 보수 특정 종교에 있는 분들이 앞다퉈서 조기 성애와 혹은
뭐 이런 것들로 뭐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이런 거 이야기하면 문제야. 라고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교육부에서 그 2025년 중고등학교 그 교과서의 용어들을 삭제합니다. 용어들을 삭제하고 교육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평등 도서라고 하는 거에는 빨간 딱지를 붙여서 이것들을 관련 기관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 부분에서 자꾸 보수화시키는 경향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교육 사업으로 학교 청소년 그리고 그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교육부가 개발했던 국가 수준의 학교 성폭력 표준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들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전면으로 폐기하고 유네스코가 제시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교육 가이드.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는 것을 전면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생애 주기에 맞게 교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는 1년에 15시간 이상의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학생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그리고 양육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 분야의 성평등 교육까지도 같이 의무화해야 지금 사회 시대에 맞게 인식이 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학교 폭력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선거 관련한 사안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 현재 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만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작은 불씨 하나를 계속 키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는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고요. 현재 그 성인권 교육 사업이 완전히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10년간 지속되었던 사업인데 장애와 비장애 함께 했던 교육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장애 아동과 청소년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시 복구되어서 학령기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이런 지금 자잘한 예산부터 정말 작은 금액이잖아요. 전체 예산의 0.1%밖에 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피해를 만드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지금 4명의 후보가 있으신데 그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환 후보가 답변 거부를 하셨고 나머지 3분은 다 찬성하셨거든요. 과연 22대에 누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후 관련한 정책도 그렇고 성평등 분야에 대한 정책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물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까 봐요, 매일. 그럼 지켜지겠죠? 정권 찌르기라도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젠더 기반 폭력이 이렇게 심각하고 또 인권 관련해서도 이렇게 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예산이 삭감되고 또 관련 부서들도 이렇게 통폐합되거나 또 이제 컨트롤 타워도 부재한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하고 이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중요한 사안이니까 꼭 이 모든 후보자들이 잘 정신 차리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 그 사회 이슈로 젠더 갈등, 뭐 성별의 갈등 이런 게 되게 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내용이고 실제 제일 큰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라고 해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그렇다니 제발 정치적으로 이런 거 이용하지 마시고 제대로 정책에 대한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노동 분야는 심플하게 딱 하나의 정책을 제안해 주셨어요.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군요. 근데 노동 현장에서 사실 분야도 엄청 다양하고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도 어려움들도 다양하잖아요. 뭐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돕고 있는 다방면으로 돕고 있는 기구가 있어요. 어딜까요? 혹시 다 아시나요?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가 중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들이 무료 노동 상담,
그리고 노동법률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학생 진로 페스티벌 같은 아주 다양한 이런 행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나 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역할들도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근 서울시는 굉장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각 자치구의 센터 운영을 축소를 한다든지 통폐합하고 폐쇄하는 이런 후퇴 일로를 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 친화적인 그런 노동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원포인트로 딱 찍어주신 제안 정책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치구 차원에서는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제안을 주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 찬성했네요. 예, 다 찬성을 했고,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또 이동 노동자 쉼터도 또 2개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폭염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또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생수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진행하는 매우 소중한 그런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